인사드립니다. 음, 방금 그 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그 협상 이야기 코치 유경선입니다. 저는 그 협상을 좀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좀 직접 활용해야 한다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을 이야기할 때 이론보다는 좀 사례를 중심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성격상 좀 사람을 좀 끌어당기거나 또 머리에 남고 가장 그 뭐랄까 좋은 거는 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주기 좀 때문이죠. 그래서 좀 이전에 포럼할 때도 제가 직접 그 일상에서 시도했던 소소한 그 협상 일화를 공유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협상이란 좀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일상 어디에서나 좀 접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 첫 번째는 직장인들이 가장 민감하면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연봉 협상입니다. 제가 인사 업무를 좀 실제로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협상 준비 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주요한 핵심 요소들을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첫 직장이 롯데였고요. 30년을 인사, 기획, 구매, 물류 업무를 좀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업무들의 어떤 공통점이 협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한국협상경영원에서 뭐 1급하고 마스터과정, 그다음에 세계경영연구원에서 협상 최고위 과정을 좀 했습니다. 코칭 부분은 그 트루에이치알 지금 그 코칭 심리연구소에서 전문 코치로 이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코칭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그 협상 준비를 위한 주요 개념이라고 좀 제가 적어놨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어느 영역에서나 좀 활용할 수가 있죠. 오늘은 좀 연봉 사례하고 좀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협상 시작 전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요구와 더불어서 좀 내면의 욕구를 구분해서 좀 파악하고, 협상 결렬 시에 최선의 대안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좀 파일을 키워가지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고 상황에 따른 이제 조건부 제한을 좀 고려하고 객관적으로 좀 근거 있는 주장으로 신뢰성을 좀 확보하는 뭐 이런 부분들의 개념들을 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연봉 협상 이렇게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개념들이 연봉 협상에도 쓰여져요. 그래서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일반적인 업무나 생활 속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적용해 보시기를 좀 제안 드리는 차원에서 시간을 갖게 됐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통상 그 연봉 협상하면 희망 연봉 그러니까 그 어떤 본인이 받고자 하는 금액만을 좀 산정을 하는데요. 저는 좀 두 가지 수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연봉 희망 연봉이 그냥 기대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고 싶은 거고 기대하는 부분들을 먼저 엔커리브로 던질 수 있는 초기 제한 값이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라면 나는 채용도 포기할 수 있어. 정정이 좀 사과하고라도 나는 입사 포기할 거야라는 최저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최저선과 초기 제한의 영역, 그다음에 회사의 최저선과 초기 제한의 영역, 이 부분에 이제 공통 분모가 합의 가능 영역 조파가 되겠죠. 사례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 단계의 목표 없이 좀 협상을 해서 좀 기회를 놓친 H 과장 사례인데요. H 과장은 오프라인 쪽에서 특판 영업을 하는 11년 차였습니다. 현재 한 7,500만 원 정도를 좀 받고 있고, 본인이 오프라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성장세가 있는 온라인 쪽의 회사로 오고 싶어 해서 지원해서 최종 합격을 받았죠. 근데 본인은 이제 희망한 온라인 회사가 좀 됐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현재 받고 있는 7,500만 넘으면 나는 그 사인하고 좀 입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협상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시하는 희망 연봉에도 7,500만 원 이상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회사에서 제안받은 거는 과장 3년 차에 7,600만 원을 제안받았고 본인의 뭐 기대치가 됐기 때문에 사인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이 회사의 그 규정상 어, 직, 그 본인의 어떤 경력을 산정할 때 기존 경력 그 회사의 규모나 아니면 채용하는 직무의 적합도를 따져서 50%에서 100%까지 차등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본인은 알고 보니까 80%를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만약 90%를 받았다고 하면 타당 1년 차에 8,400만 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거죠. 만약 이 친구가 나름대로 그 뭐랄까 7,500만 원 현재 받고 있는 것들을 최저선으로 하고 기대치를 예를 들어 뭐 10%라는 값을 갖고 그 이상의 것을 초기 제안을 했다고 하면 분명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요구와 욕구 부분입니다. 뭐 금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보셨겠지만 수면 위에 있는 게 표면적으로 좀 드러난 요구라고 하고 수면 밑에 있는 그 근본적인 사항 뭐 이런 부분들을 욕구라고 인터레스트라고 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가 그 등산객이 목이 말라서 뭐 편의점에 가지고 콜라를 찾는데 콜라가 없었다 뭐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면, 그, 편의점 주인 입장에서는, 어, 고객이 얘기한 요구에만 집중하면은 콜라가 없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될 거고,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서 왜 콜라가 필요하신데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목이 마르다는 욕구를 확인하면, 뭐, 이온 음료든 다른 탄산음료든 제공해서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겠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목마름을 해소하고 편의점 주인 입장에서는 매출이 발생되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와 욕구를 구분하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사례로 들어가서 1930년대 아인슈타인이 그 독일에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연구 활동을 찾기 위해서 미국 프린스턴대를 노크를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플렉스너 원장이 직접 그 대면에서 협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한테 어떤 요구사항이 있냐라고 하니까 그런 뭐랄까 나름대로 이제 그 연구 활동만 했다 보니까 3천 달러를 연봉으로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평균 교수의 연봉은 7천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너 원장은 꼭 좀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뎁스 있게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인슈타인의 욕구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연구 활동에 좀 매진하고 싶은 부분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교수로 임용은 하지만 가르치는 교수 그 고유의 업무는 면제를 해주고 자유롭게 연구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실이나 이런 여건들을 배정해주고 1만 달러를 연봉으로 좀 제시를 하죠. 그리고 노후도 좀 걱정 안 되도록 그 연금도 7,500불을 제시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너무 많다 해서 6,000불로 사인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 아인슈타인의 명성을 듣고 타 대학, 뭐 하버드나 예일대에서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2배를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거는 아인슈타인의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옮기지는 않고 이때의 공허함을 생각을 해서 평생 프리전 내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베트나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 에, 그, 협상 결렬 시에 이제 선택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우리가 베트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협상하는 분들이 가장 협상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면, 서슴없이 좀 베트나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 사례로서 보면은 농구를 하는 S 선수는 이제 이번 해당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자유계약 선수라고 하면 현재 소속사하고 협의를 거치고 결렬하고 나면 다른
타 구단하고도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이에스 선수는 미국 그 D리그에 좀 진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면 좋고라는 마음으로 소속사 협상할 때 5억 7천만 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속사도 꼭 그 리바운드나 이런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꼭 좀 데리고 가고 싶어서 무리를 해서라도 5억을 좀 제시를 하죠. 근데 그 갭이 있다 보니까 결렬을 그냥 바로 시키고 본인이 그 D리그에 진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허리 수술했던 이력 때문인지 원만하게 되질 않죠. 한참 시간을 보내고 다른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른 국내 구단을 알아보는데도 실질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소속 구단에 가서 그럼 나 5억에 그냥 계약을 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원 소속팀은 뭐 그 데려오고는 싶지만 그때는 이미 다른 계약 선수들을 하고 좀 계약을 다 해버려서 팀의 총 연봉 제한 셀러리 캡에 걸려서 1억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프로 선수가 1년을 운동을 쉬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억 3천만 원의 계약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이 S 선수가 만약 타 구단에 대해서 미리 그런 이제 그 베트남을 확보를 했더라면 아니면 지금 현재 소속사한테 어느 정도 그 시간을 가지고 결론을 했더라면 좀 다른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은 그 당사자가 모두 욕구를 만족하는 그림에서 보는 공통 영역을 창조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파일을 키워야 상승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그 구매할 때 가격 하나만 가지고 뭐 이거 10,000불에 하자, 9,000불에 하자라고 줄다리기에서는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수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지불 조건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옵션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책상을 그 기존에 뭐 세 개를 주문했던 걸 하나로 통일할 테니까 가격을 낮춰달라든가 그런 어떤 다른 파일을 키워서 결정을 하죠. 여기 이제 호날두 사례를 보면 2013년도인데 레알 마드리드 소속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때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구단이 좀 재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호날두의 연봉을 좀 낮춰놔야 다른 선수들과의 연봉 협상도 좀 수월했기 때문에 먼저 호날두를 불러서 지금 1,700만 유로인데 그 부분을 30%좀 깎자. 1,200만 유로로 하자. 그 대신 너는 저 유명 선수라 지금 이미지권 수입이 있는데 그 계약은 너하고 구단하고 6대 4, 그러니까 60대 40으로 선수가 많이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80대 20으로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호날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이제 예상 수치가 한 5천만 유로 정도 되니까 6대 4로 할 때는 3천만 불 자기가 가져오는 건데 8대 2로 80대 20으로 할 때는 4천만 유로를 가져오는 거니까 500만 유로를 그 연봉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총액으로 봐서는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비는 좀 낮추고 변동성 있는 것도 그 대신 그건 확정치는 아니지만 구단의 사정을 고려해서 인정을 해주고 추후에도 결과치도 토탈 금액을 연봉 깎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지권 수입을 받을 때보다 많이 받는 상황이 됐고 구단 측에서도 이렇게 호날두를 협상을 끝내고 보다 보니까 그 해에는 한정적으로 다른 선수들하고의 연봉 협상에도 우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결과치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조건부 협상이라는 거는 지금 설명드렸던 창조적 대안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 A가 충족되면 B를 제공한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달러가 1,500원 되면은 1달러가 1,500원 되면은 10,000개를 더 주문하겠다. 또는 이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임대료를 평당 8,000원 정도 더 낼게.
뭐 이런 부분들이죠. 뭐가 된다면 반영하는 것들. 유현진 선수가 2012년도에 LA 다저스하고 계약할 때 나름대로 K리그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니까 협상을 할 때 좀 연단위로 한 700만 달러 정도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뭐 90억 정도가 되죠. 그 대신 장기 계약을 좀 원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구단에서는 그때만 해도 아시아권 선수들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너 거기서 잘한 건 알겠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잘할까? 라는 이제 그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의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LA시의 한인 거주 인력이 한 11만 명, 그다음에 LA 광역권으로 보면은 한 32만 명 정도 되죠. 그 한국인에 대한 메리트를 포기를 못하니까 꼭 데려오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LA 다저스 구단에서 제시한 거는 어, 6년 장기 계약은 해줄게. 그리고 600만 불에 해당되는 3,600만 불을 6년 동안 계약을 하고 100만 불 달러에 대해서는 성과 연봉으로 하자. 성과 연봉을 하는데 넌 투수니까 투구 이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메이저리그는 저희 K리그보다 좀 그 더 경기 숫자가 많아서 선발 투수 한 명당 한 34경기 정도를 뛰거든요. 근데 승리 투수가 된 조건 5이닝을 선발 투수가 던져주면 34를 곱하면은 그게 170이닝이 됩니다. 그리고 6이닝씩을 던지면은 204이닝이 되거든요. 그래서 170이닝을 던지면 25만 불 주고 180이닝을 뛰면은 50만 불, 200이닝을 던지면 100만 불을 줄게 라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단 측은 나름대로 이제 검증되지 않은 해외 선수에 대한 재정적 그 위험 감소를 시키는 거고 성과에 연동하고 혹시나 이제 부상이 있으면 경기를 못 뛰니까 그런 리스크도 해지하는 효과가 있고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원했던 장기 계약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좋은 성적 내면은 어차피 원하는 바대로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하니까 서로 윈윈이 돼서 계약 체결하고 경기에 임했던. 그래서 조건부 협상은 이런 어떤 불확실 상황에서 양쪽에 좀 위험 분산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이런 연봉 시조에서는 성과 연동하는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좀 객관적 근거로 신뢰 확보이라는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그 통계청 뭐 수치라든가 만약 부동산 거래라고 하면은 부동산 거래할 때 그 같은 동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뭐 3개월 내에 실제 같은 평수 거래한 수치 뭐 이런 것들은 양쪽이 다 객관적인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신뢰가 가는 데이터들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만약 회사가 제안하는 게 8천만 원이고, 본인이 받고 싶은 게 9천만 원일 때, 실제, 좀 더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라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아, 뭐랄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본다는 거죠. 객관적 근거를 들어서, 실제 자플랜이나 사람인 통해서 보니까 대기업 그 D사에서 저와 같은 IT 개발자 9년차가 한 8,800에서 9,200 정도 하더라. 하지만 나는 좀 그 성과가 평균치보다 높다. 어떤 성과를 가졌냐? 나름대로 기술 자격 측면에서는 뭐 AWS 공인 솔루션 아키텍트도 갖고 있고 쿠버네티스 자격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좀 빠르고 안정적으로 배포할 수가 있다. 그런 자동화 시스템인 데브옵스도 내가 좀 그 구축한 경험이 있어. 이를 통해서 서버 비용도 내가 7억을 좀 절감해 왔고 이런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고객에게 좀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경험치를 갖고 있어. 그리고 프로젝트도 최근 3년간 뭐 서비스 장애도 한 30% 줄였고 서버 비용도 15%좀 절감을 시켰고 신규 기능을 통해서 배포 속도도 40%를 단축했어.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9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객관적 근거를 수치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회사 측면에서 연봉 협상할 때는 대표이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인사 쪽에 실무자나 그 부서장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최고 그 결정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위에 보고를 할 때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갖고 가서 얘기를 하면 좀 더 그 입사하려고 하는 직원의 입장을 충분히 좀 대변할 수 있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실제 이제 그
협상 그 실천 가이드로 좀 정리를 해보면 명확한 목표 설정 하라는 부분, 협상 전에 좀 기준을 잡고 요구와 욕구를 좀 구분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라 욕구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베트남은 항시 필요하다.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찬조역 대안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착 상태, 특히나 하나의 기준점 갖고 서로 뭐야, 바게닝 믹스 차원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둔 게 서로 같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다른 옵션들을 좀 찾아서라도 양쪽의 욕구를 일치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유연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조건부 협상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메시지들은 좀 객관적인 근거로 좀 하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제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뭐, 이 부분 좀 마무리하면서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 대미 관세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토의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협상의 좀 배경, 그다음에 과정, 그리고 결과를 좀 간략히 좀 살펴보고 앞서 이야기한 협상의 주요 개념들, 즉 뭐 요구와 욕구, 베트남, 창조적 대안 뭐 이런 관점에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발표 말미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뭐 질문들을 통해서 좀 Q&A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서 좀 이론적 개념들이 어떻게 실제 협상에서 좀 작동했는지를 좀 보고 우리 일상이나 업무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례 배경은 좀 이렇습니다. 최근에 그 한미 관세 협상이 미국이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 25% 관세를 좀 부과하면서 시작이 됐죠. 특히 한국은 자동차 산업이 좀 대미 수출액의 49%좀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인상됐을 때는 좀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이런 그 특히나 우리나라는 배경이 된 게 24년도 작년에 그 대미 무역자가 557억 달러가 나서 전년 대비 25%가 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좀 압박이 좀 심하게 들어왔던 거고, 위에서 살펴본 이제 자동차 이외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주력 사업에도 좀 심각한 피해가 좀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4월 달에 예고가 좀 됐고 5, 6월 달에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뭐 이렇게 합동 뭐야 협상단이 워싱턴에 파견돼서 좀 집중 협상을 좀 진행을 했고 7월 말에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서 협상이 완료가 좀 됐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요구와 욕구를 한번 그 매스컴에 나왔던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미국은 25%좀 관세 부과한 거죠. 그다음에 좀 투자를 해라. 에너지 좀 구매해가고, 그다음에 농산물 그 시장도 좀 개방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나름대로 한국은 좀 관세를 아예 처리하거나 좀 대폭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핵심 품목 관세 혜택, 기존의 FTA에 있었던 무관세 부분들을 유지하려는 것들, 그다음에 농산물, 특히나 쌀이나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협상에서 요구사항에서 아예 못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못 받는 거,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고, 미국의 근본적인 욕구는 정치적으로 좀 트럼프가 성과를 좀 내고 싶었고, 그다음에 자국의 일자리를 좀 증대시켜서 특히나 저그 뭐랄까 미국 그 국민들 대상으로 일자리 제조업 적으로 일자리를 좀 확대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공급망에서 미국 우위를 확보하면서 좀 중국을 좀 견제하고 싶은 욕구도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본적 우리 그 한국의 욕구는 수출 시장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어. 우리는 좀 수출이 좀 그 비중이 많은데, 그다음에 주력 산업은 좀 보호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그 한미의 동맹, 특히나 군사 동맹은 계속 좀 관계는 좀 유지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요구들이 아까 언급했던 바게닝 믹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관세 25%줄 거야 말 거야 갖고 하나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나 욕구들을 끄집어내서 협상 항목들의 목록들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거죠. 한국은 관세 처리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컸었고, 그걸 통해서 수출 시장을 좀 안정화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미국은 이번에 좀 대규모 투자 받아가지고 자기 국민들의 일자리를 좀 늘리고 싶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석되지 않나 싶습니다. 베트남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이 협상이 잘 안 되면 중국이나 EU로 좀 수출 시장을 좀 더 다변화, 비중을 좀 더 키우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내 산업부를 좀 정책을 강화해서 좀 더 내수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하나의 베트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선택하자는 개념보다 그런 어떤 베트남을 갖춰갈 수 있다는 거죠. 협상이 잘못됐을 때는 그래도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지속해야겠다라는 베트남을 갖고 갈 수 있겠죠. 미국의 베트남은 25% 관세를 협상이 안 되면 그냥 그 일방적으로 좀 부과하겠다라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못했던 것들을 다른 교육국에서 좀 투자를 더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IRA 보조금 통해서 자국 생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 공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조금 압박을 계속 하는 것도 우리 한테 좀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름 그 욕구 부분에서 창조적 대안을 한번 좀 끄집어냈던 게 미국은 일자리, 특히나 제조업 쪽의 그 부분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게 있었고, 한국은 아무래도 좀 관세에 인하하고 산업부 관련 게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창조적 대안의 아이디어를 좀 뽑아낸 거죠. 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정책이 있는데 그 부분에 조선업이라는 슈빌딩을 넣어서 마스가라고 조선업 협력펀드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뭐랄까 한 1,100불 정도 투자를 하는 부분이죠. 조선업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어떤 기술력을 미국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기네들이 약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호감이 컸던 걸로 좀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선박도 되겠지만 군사적인 선박까지도 좀 연결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좀 내용에 포함돼서 미국의 에, 음, 그 양보를 좀 끄집어냈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500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을 해서 여기에는 마스가에 포함된 조선업의 1,500불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죠.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 뭐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 이게 그냥 나름대로 이 3,500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 진출에 교두보로 활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마음을 놓은 것 같습니다.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이미 이제 매스컴 통해서 아시다시피 25%에서 15%로 10%를 인하했죠. 이 부분은 먼저 타결했던 일본과 EU 같은 수준입니다. 대미 투자 확대는 3,500불 좀 하겠다고 했고, 매스컴에서 보니까 EU는 6,000불, 일본은 5,500불 정도를 투자를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관세 인하율을 갖고 왔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구매 약속은 1,000억 불을 갖다 3.5년간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추가 지출하는 개념보다 다른 시장에서 사온 걸 갖다가 미국에서 사오는 격이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미국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우리한테는 크게 손해되지는 않는 항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농업 분야의 이 부분 이제 쌀과 소고기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물론 뭐 트럼프는 끝나고 나서 농업 쪽까지도 다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쪽에서 좀 발표한 거 보면 그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통령으로서 그냥 하는 메시지인 것 같다. 우리하고 협상할 때는 전혀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추후에 우리가 우려하는 관세 협상은 이렇게 끝내고 비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협상 전략의 핵심 교훈으로는 요구욕구 좀 구분했다는 것 말씀드렸고 베트남 전략을 좀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
창조적 해결책이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 그 수치만 밀고 당기고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제 투자와 우리는 시장 확보 뭐 이런 부분들의 그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보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적 체면은 차려주면서 실익은 좀 챙기려고 했던 여기서 표현되는 게 특히나 국제 협상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수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프레이밍을 좀 재해석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렇게가 좀 발표 내용의 전체고, 사전에 이런 그 주요한 사례를 놓고 한번 좀 이런 포인트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느냐라고 좀, 원장님 말씀 좀 주셔서, 실제 좀 한번, 뭐랄까, 기본 답변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정답은 아닐 거니까, 여기 부분부터, 그동안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답변을 해가면서 같이 시간을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도 한 그 써놓은 거를 요약 말씀을 해주시죠. 그럴까요? 예. 아, 나름대로 먼저 생각해본 QA 포인트는 트럼프는 왜 이번에 관세 장벽을 좀 만들었나 뭐 이런 부분이죠. 이거는 제가 좀 그 생각하고는 미국 제품을 좀 더 팔고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게 만들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는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한 부분이지 않냐라고 좀 생각을 해본 거고. FTA를 깨고라도 관세를 좀 매기면 특과실이 있을 텐데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FTA 그 자유무역협정은 서로 세금을 안 매기고 자유롭게 이제 한 시장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깨고 이익은 아무래도 좀 그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관세로 세금을 좀 더 걷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미국 측면에서는. 대신 이제 그 손해 측면에서는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이제 보복으로 이제 관세를 미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매긴다면 그런 이제 보복 관세의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 관세를 받은 다음에 국민들은 사야 되기 때문에 물가 가격이 더 비싸지는 부분으로 물가 상승이 되는 게 있을 거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각국 투자가 이제 고용 창출로 이어질까? 이거는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죠. 우리도 3,500불, 뭐 일본어도 5,500불, 뭐 이런 투자들이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공장도 짓고 뭐 이러려고 하면 그래서 트럼프의 임기 중에 얼마큼 이제 실현될 거냐라는 부분들일 거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금액 정도는 해놨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을 뭘로 할 거냐 그런 투자들도 뭔가 좀 기술 집약적 사업으로 간다면은 고용 창출이 많이 안 될 수가 있을 거고 대조업 기반이라고 하면은 고용 창출하고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관세로 정부는 돈을 벌지만 시민 부담은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죠. 실제 잠시만요. 수입품 그 가격이 비싸지니까 미국 사람들은 좀 더 돈을 내고 사야 되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시민 부담이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다. 뭐 통계가 잘못됐다. 해서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내가 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방어를 하는 모양새가 좀 보여지긴 합니다. 협상 그 성과와 우려 대비책은 성과라고 보면은 이제 관세를 지금 인하시켰고 대미 투자를 했고 조선업으로서는 미국도 원하는 거지만 우리도 기회로 제공할 수 있었었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FTA 장점이 상실됐다. 우리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관세로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일본은 FTA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2.5%를 내고 했었기 때문에 이 그 관세 협약 전에는 지금 이제 15%로 다 동일하게 돼버렸지만 우리가 1.5% 정도 이익이 됐던 부분들이 상실이 된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있을 비관세 협상 뭐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그 뭐랄까 농산물에 대해서 뭐 사과나 유전자 조작 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방 압력이 좀 세질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방위비에 대한 인상 요구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좀 우려됩니다. 그다음에 대비책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다변화, 우리가 베트남에서 봤던 것처럼 시장 다변화가 하나의 방법일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국력이 좀 세져야 되겠다, 경쟁력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표현되고, 그다음에 투자로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좀 맺는 것도 하나의 대비책이 되겠다. 우리의 그런 뭐랄까 조선업이라든가 강점들을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해서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만드는 게 대비책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봤던 거고요. 뭐 하나 더 적성한 부분까지 같이 좀 마무리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은 이제 베트남 강화하는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은 앞에 언급했던 부분들이고요. 뭐 EU나 동남아, 중남미 이런 부분하고 FTA 체결하면서 좀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가장 꺼려하는 중국과 좀 더 뭐랄까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풀어가는 방법들을 좀 강화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 미국이 만약 좀 더 베트나가 강력했을 때는 어땠겠냐? 당연히 이제 우리는 좀 더 양보의 폭이 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베트나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핵심 창조적 대안 여기에서는 이제 투자 부분하고 관세 인하 이런 부분들 좀 맞물려서 창조적 대안을 끄집어냈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은 없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히려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제 발표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